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여섯 가지, 보통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 A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렴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B는 이제 사실 맞춘다고 배버리이긴 한데 1층이나 저층부에 항상 이렇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남을 초대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것.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 공적인 기능을 어떻게 더할까? 이 부분을 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삼시오시 하는 일은 집은 굉장히 공적으로 만들고 동네는 굉장히 사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층부에 그런 용도를, 주거 외의 용도를 결합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어진 거긴 한데 차가 없는 집을 이제 만드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쩌면 사실 저희가 이런 화장실 같이 쓰는 집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 화장실을 같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려면 화장실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집당 차가 한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그 현관문 하나당 차가 0.5대가 보통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문이 8개가 있으면 차가 4대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현관문을 하나로 만들면 한 대만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실 좀 배경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집을 좀 만들어 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D는 이제 뭔가 아까 말했던 좀 그런 쉐어하우스의 약간 프라이버시 경계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고 E는 이제 좀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 뭐 F는 패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저렴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었을 때 저는 이제 월세를 일단 분석을 했어요. 월세를 원가로 분석해 보면 이제 65%가 토지비가 들고요. 그리고 한 30% 정도가 건설비이고 그리고 4%가 설계비라고 할 수 있는 서포트 코스트 뭐 이런 기타 비용이고 2%가 이자예요. 이렇게 월세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나라에서 저렴한 대지에 저렴하게 집을 지어서 저렴한 월세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꼭 저렴한 이 품질이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땅값이 아예 없으면 이거 좀 비싸게 해도 좋은 집 저렴한 월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서 이 땅값을 한번 없애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땅값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그냥 무단으로 쓸 수 있는 땅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얘기해주면 2017년도에 뉴욕에 있는 한 이제 한국계 건축가가 야, 땅이 정말 없어? 땅 한강 다리 위에 지으면 되잖아. 한강 다리 왜 리버 뷰 좋잖아.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검토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늘 선거 때마다 나오는 건데 강남 고속도로 위에다가 집 지으면 되잖아. 이거 맨날 공약으로 나와요. 거기는 사실 임대주택이 아니고 공원화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24년도에 입주하는데 SH에서 북부 간선도로라고 저 위에 이렇게 저 도로를 덮어가지고 임대주택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펌프장 위에다가 짓는 거 검토를 하고 실제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스 스터디라는 설계사무소에서 당선돼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땅에서 하나 지었었던 거가 이게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궁정동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도 그냥 동네에 그냥 나라 땅인지도 모르고 무슨 땅인지도 모르고 비어 있는 짜투리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찾으려고 하면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비어있거나 사실 조금 짜투리들이 되게 많이 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좀 큰 것에 비해서 이런 작은 것들은 사실 소재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는 이 조그만 땅을 개발하기에 좀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사실 과정에 그 어려움들을 굳이 공무원이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을 대신 해줄 테니 땅만 좀 다오라고 해서 추진한 것이 이제 토지 임대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나라에서 임대를 해서 40년 동안 빌려서 또는 100년 동안 빌려서 이런 주택을 저희 같은 민간 기업이 지어서 운영하는데 대신에 땅값이 좀 안 들었으니까 좀 싸게 제공하자 뭐 이런 느낌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 위에다 이런 땅을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앞에랑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사실 사무실도 되게 많이 비었어요. 이거는 지금 동대문 거평 프레아의 이제 평면인데 이제 이런 게 비었었던 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가 우리 이제 서울시에 한 100만 평 정도가 있다라는 거고 그거가 이제
종로랑 여의도랑 강남의 이제 전체적인 오피스 빌딩의 연면적이에요. 근데 보통 한 10% 비어 있다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피스 10% 비어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10%를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한 100만 평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 100만 평을 20평으로 나누면 5만 명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뭐 더 짓지도 않고 그냥 사무실을 그냥 잘 활용하면 그냥 해결 5만 명한테 집을 지어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활용하지 않지? 인 거고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약간 여러분한테도 기대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이유는 건축적으로는 이제 제가 한 예로 이게 어딘지 아시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여의도가 원래는 6.6% 비어 있는데 얘 한 명 들어서고 지금 공실률이 23%예요. 얘 거의 다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나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주택을 바꿔보면 어떨까? 근데 이게 평면이에요. 그 35층에. 35층 평면인데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침대 크기예요. 왜 놀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1770m 제곱이고 한 50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500평이 아까처럼 20평으로 나누면 한 3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집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집을 사실은 이런 슈퍼블럭이라는 이 블럭에서 메가블럭에서는 침대세이 이만하니까 뭔가 주거로 전환하는 게 건축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고시원이 딱 이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문제죠. 무슨 말이냐면 고시원도 이건 되게 좋은 고급 A급 빌딩을 주택으로 바꾸려고 하는 문제이고 고시원은 남아도는 이런 상가를 5층짜리 상가를 그냥 주거로 그냥 바꾸신 거죠. 남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먹방이 생기죠. 그리고 이걸 다열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나 물수등 공간의 설비를 만들 수가 없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는 사무실은 이 웹존이라고 해서 화장실 쓰는 공간 여기다 몰려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으로 물을 보낼 수 있는 뭔가를 집집마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고시원이 너무 자연스럽게 또는 이제 고시원은 이걸 좀 올려가지고 화장실 넣기도 했지만 이것도 신림동에 그때 실측을 했었던 그런 건물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똑같은 이슈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 만들 때 집이 있으면 이제 하우스 비전에서 어떤 중국의 하우스 비전에서 일본의 건축가가 제안한 건데 이게 인사이드 아웃 되는 거죠. 평면이 그냥 집이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뒤집어져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벽으로 이루어진 집이 아니라 가구로 이루어진 집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아니라 가구로 이제 만들어지면 지금 좀 보면 아까 그런 평면이 있으면 이런 가구들이 그냥 흩뿌려주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살면 안 돼? 찜질방. 네, 여튼 이런 집들이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한 저항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도시에 여러 가지 용도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건축적인 솔루션이 아닌 이런 즐거운 상상에서 뭔가를 더해질 수 있는 것들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어려움도 있지만 되게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사실은 되게 좀 이름 있는 건축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그런 캡슐 호텔을 잘한 사례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뭔가 저도 사우나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 이 정도 사우나 시설이면 캡슐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례를 많이 봤는데 이제 뭔가 코로나로 이 밀도 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 역시도 이제 이런 굉장히 작은 공간 컴팩트해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이제 이렇게 끝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지금 코로나로 많이 사람이 이제 최소한의 뭔가에 이런 경계가 생긴 것 같아요. 사람 주변에 거리 그게 사회적 거리로서 생겨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이런 시설에 오히려 침대가 들어가는 식으로 기획을 해야지 뭔가 지금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좀 작게 들어오면 꼭 1층에
식음료를 두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택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그 짜투리 땅에 지은 집 같은 경우에는 1층에 큐니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약간 채식을 하는 건데 이게 홍대에서 10년 동안 이제 되게 오래 활동을 해온 것을 이제 중요하게 모시고 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부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주택 같은 경우에 풍년빌라인 곳인데 이거는 가족들이 사는 집인데 이 집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도심에 있지만 이런 짜투리 공간을 잘 활용해서 1층에 이런 감자 샐러드를 파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여기 건물도 같이 쓰는 아까 봤던 기주션 집인데 여기도 1층에 되게 작지만 커피숍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주차장이 아니라 이 공간에 뭔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용도를 넣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좁은 공간 이제 커피숍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노량진에 지었다는 것도 사실은 그 저층부의 접점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고시원을 지금 이 사업이랑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고시원을 이제 매입을 해서 전환을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1층에 이제 지금 약간 이런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은 좀 더 퍼블릭하게 만들고 동네는 좀 더 프라이빗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히 잠만 자는 방이 아니라 이제 좀 뭔가 다양한 위계가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1층은 도시는 주차장으로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다 주차장으로 밖에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여성 안심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도시에 되게 좋은 1층 공간을 지하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서울 수밖에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무슨 여성 안심 기가 도우미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도시를 먼저 이렇게 지하한 것들을 좀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필러티 주차장이라던가 1층에 주차장을 둘 수 있는 법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공유 주차장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친구들이 사실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도 좀 고민이긴 하지만 이게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앱으로 충분히 시간차 공격을 하면서 주차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면적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런 독점적인 점유율을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D 같은 경우가 이런 좀 뭔가의 그런 거 둔다는 것이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저희가 두 명이 쓸 때 뭔가 같이 쓸 수 있는 이제 공간에 이런 규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두는 것을 넘어서서 마주보고 하는 설거지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공간 함께 썼을 때 더 즐거울 수 있는 공간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그 궁정동의 주택은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나무가 좋아서 지은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공사 현장에 가잖아요. 오늘도 사실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제가 힘이 제일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60세, 65세 이상.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설 그런 필드에 젊은 사람들이 절대 취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저도 이 추운 날 화장실도 없고 그런 공간에서 일한다는 거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유럽이 그렇다. 그래서 유럽 애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래요. 지금 인건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런 작은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인 문제였고 그래서 그런 조금의 고민을 더하면서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조립식을 짓기 위해서 조금의 이전 단계지만 공장에서 자재를 다 깎아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거 현장에서 11일 만에 4층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조립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무로 지어서 이제 좀 안도 이런 이제 좋은 모습인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패밀리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4인 가족을 표준 가족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표준 가족에 필요한 면적을 산출을 해서 아까 85제곱미터 그 85제곱미터를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이 있고 이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좀 유효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가족이 국가의 통치 수단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서 좀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인구 구조가 4인 가족이 더 이상 대표도 아니고 1인이 뭐 30%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 때는 듣지도 않으셨는데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잘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1인 가구가 지금 30% 넘은 것보다는 2인 가구에서 한부모 가정이 전체 인구의 11.2%예요. 그리고 3인 가구에서도 애 2명의 그 미혼 이걸 뭐라 그러죠? 한부모 가족, 예, 그 한부모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부모 가족 두 개를 합치면 표준이라고 불리는 정상이라고 불리는 가족의 엄마, 아빠, 아이들 13.2%도 훨씬 많아요. 놀라시네.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약간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워낙 한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 굉장히 공감하고 뭔가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요걸로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공감해 주셔가지고 좀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마 내년쯤에 거의 발표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1인일 때는 뭐 의미가 없고 2인일 때는 신혼부부, 3인일 때는 엄마, 아빠, 아이, 4인일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가족 구성을 표준 가족이라고 정한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면적을 법으로 좀 정해놓은 게 있고 이것도 최저주거 기준을 만들어서 미달 가구를 좀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족 구성의 표준을 다 없애기로 했어요. 없애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신혼부부를 위한 집만 짓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집이 이렇게 방이 하나인 이 것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빠와 딸이 살면 이제 여기서 누가 사냐는 거죠. 친구들끼리 이 집이 2명이 살면 누가 안방을 쓰냐는 거예요. 방 크기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방을 쓰냐는데 이거 답은 되게 쉽죠.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안방 쓰면 되는 거였어.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살 수 있는 집들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연구들을 해서 이런 기존이 되는 면적 기준들 상향해야 된다 이런 연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도 이제 4명이 쓰는 쉐어하우스인데 이 쉐어하우스 같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걸 보면 이걸 좀 잘 조정을 하면 가족이 쓸 수 있는 집을 금방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쓰는 집을 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살 때를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데 여러 명이 같이 쓰는 이런 쉐어하우스 디테일을 만들고 난 후에 가족으로 전환하는 건 되게 쉽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비혈연 되게 다인들이 같이 사는 집을 상정해서 이거를 디폴트로 놓고 하자. 이게 이제 저의 주장이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결국 저는 미래의 집, 앞으로의 집은 주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도마는 없어질 거라는 거 다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마는 없어질 거다. 우리 살림살이에서. 그러니까 거의 다 손재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방이 왜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방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근데 요 집 어느 집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삼시세끼 정선 네, 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의 바운더리라는 거가 이제 이 김장을 담는 이 마당까지 우리의 집이었었는데 그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삼시세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시세끼 여기가 다 주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예능 프로그램 되게 인기 있는 예능 프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굉장히 고된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지금 대부분 즐거움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집은 가사노동의 핵심인 공간인 것들이 대부분 이제 뭔가 재미로 바뀌지 않을까? 그게 앞으로의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사실은 주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프랑크푸르트 키친이라고 해서 엄마가 최소한의 동선으로 빠바바박 요리를 이제 몇 끼를 잘 할 수 있는 이케아가 선전을 보면
엄마가 요리를 하는 공간이 더 이상 주방이 아니죠. 아빠가 그리고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먹는 것도 더 이상 저는 피딩이 아니고 이제 뭔가 밥 한 끼 하자는 게 사실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사회적인 활동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런 공간들이 약간 이제 노동의 공간에서 이제 이런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전환될 거고, 그래서 이 레크레이션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 모든 경험들이 재편집될 때 이제 놀고 일하고 이제 즐기는 이것들을 다시 좀 잘 편집하면서 주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한 이 부분.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서점에 그냥 이거는 일본의 에어비앤비에서 한번 한 거였거든요. 시골에 서점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박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했었던 행사들이 있었었고,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침대에 있으면 나 씻을 수도 있고 여기서 먹을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나의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이랑 되게 결합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